그럼 금리가 된 다음에 가격들이 이상해지지 않냐, 떨어지지 않냐.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가격들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금리만 보면 안 돼요. 우선은 제가 이제 금리와 세금 부분 그리고 대선에 대한 부분에 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금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1월 25일이죠. 한은에서 금리를 0.25% 인상을 시켰어요. 0.25% 상승을 시켰고 이제 드디어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0.75에서 1%로 기준금리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시중은행도 이제 예적금의 금리를 최대 0.4%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이제 불안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금 금리가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대출 금리가 최대로 저는 이제 한 6% 이상 그렇게까지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팩트는 있어요. 분명히 잘못하면은 하락론자들이 주장하는 부동산을 연끌을 해서 힘겨워서 쓰러지는 피해자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분명히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시고 금리 압박을 잘 견뎠으면 좋겠어요. 당분간은. 그럼 금리가 된 다음에 가격들이 이상해지지 않냐, 떨어지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금리만 보면 안 돼요. 금리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져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규제의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더 많다는 걸 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금리가 왜 금리만 보면 안 되느냐? 2003년도 예 보면요. 금리가 좀 줄어들었죠. 2003년도. 이때는 금리가 내렸는데 가격 조정이 되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거꾸로 2004년에서 2007년 이때는 금리를 주구장창 올렸어요. 2004년 3.25, 3.5, 3.75, 4.5, 4.75, 5.5. 그런데 이때는 금리가 엄청 올라갔는데 가격의 상승폭이 엄청 컸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2012년도는 그건 또 금리가 조금 내려갔죠. 내리니까 또 금리가 내린 가격이 빠졌어요. 이 무슨 논리도 없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금리를 내리니까 가격이 빠질 때도 있고 금리를 올렸는데 가격이 안 빠지고 올라갈 때도 있고 지금 조정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금리는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을 봐야 돼요.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뭐냐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봐야 돼요. 합쳐봤는데 2003년도에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금리가 떨어졌으면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원래는. 이게 논리대로요. 왜냐면은 구매력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때는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도 금리가 떨어지니까는 여기는 가격들이 내렸고 그 다음에 여기 2012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여기도 가격들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제 성장률을 같이 봐야 돼요. 일단은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어요. 이때 경제 상황이 안 좋았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좀 많이 떨어진 시기였어요. 이때 되게 심각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연체율이 엄청 많아져 가지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 372만 명 중에서 신용카드 불량자가 239만 명이었대요. 60%나 차지했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이때 되게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때 신용카드 대란 때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더라도 가격들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이때는 서브프라임이 있었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기준금리보다 더 떨어졌었죠. 이때는 가격들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 유럽 재정위기 공포가 있었어요. 이때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네덜란드, 프랑스 정치 불안 때문에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국채값이 이제 폭락했고 유로화 가치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 시기. 요게 이제 우리한테 확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인 공포감들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런 위기 때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금리보다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는 가격들이 좀 떨어진 시기예요. 제가 이거를 가격하고 대비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이 시기는 2005년도랑 2007년도 요때는요 금리가 엄청 올랐던 시기예요. 2006년, 7년도 기준금리는 3.25에서 5까지 이렇게 꾸준히 올랐죠.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올랐어요. 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더 받쳐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도 그냥 이거는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우상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대란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이 떨어졌죠. 경제 성장률이 금리보다 떨어지니까 가격의 하락 조정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유럽 재정위기 공포도 사실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 금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락 양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더 많아요. 그냥 샘플로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중요한 거는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상대적인 요건이 될 수 있는 거는 기준금리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제의 성장률까지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복합적으로 보지 않고는 우리가 여기에 뭐 금리 때문에 우리가 빠진다 안 빠진다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단정적으로 논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랑 2021년도에 있는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지금 4% 정도를 전망하고 있어요. 2021년은 4%를 전망했고 2022년도는 경제 성장률을 거의 뭐 2%, 2.9%, 3%, 3%대로 지금 한국은행하고 각 기관에서 IMF, 뭐 OECD, ADB, 뭐 아시아개발은행까지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죠. 3%인데 지금 이제 내년의 기준금리는 아마 최대 1.75 정도예요. 물론 대출금리까지 포함하면 6% 이상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만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우선은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이게 1.75고 경제성장률이 3%예요. 그러면은 내년 같은 경우는요, 기준금리의 인상보다 경제성장률의 전망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제성장률하고 금리랑 비교해가지고 내년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껏 경제성장률이 금리보다 낮으면은 가격들이 하락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내년의 전망들을 보면요, 2022년이죠. 전망을 보면은 경제성장률은 3%예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최대 1.75%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를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분명히 힘겨운 고비와 번뇌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런 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로 인해서 그 금리로 인한 어떤 심리 때문에 실물 자산을 포기는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버티시고, 그리고 금리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보시고요, 그 규제도 보시고 대선도 봐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좀 드리면요, 사실은 저는 이 금리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의 건전성이 분명히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는 거는 비단 경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들이 아마도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한 부분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대출의 규모를 축소시키면 구매력이 줄어드니까 거래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대출과 금리를 패키지로 지금 작동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작년까지 이런 그 대출의 연체율을 보면요, 20년 12월까지 역대 최저였어요. 2020년 12월까지. 이 연체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재무의 건전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어요. 그리고 올 9월까지도 연체율이 역대 최저예요. 사람들이 은행에 대한 연체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역대 최대치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재정의 건전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뭐 기업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연체율이 줄어들고 있고, 대기업도
훌쩍 한번 올랐지만 줄어들고 있고 중소기업, 법인, 개인 사업자,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전부 다 줄어들고 있어요. 총 이렇게 최저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늘 얘기했지만은 국채가 문제죠. 세금 많이 걷고 그걸 모자라서 이제 국채 발행까지 해가지고 그 돈을 많이 쓰는 게 문제죠. 사실은 역대급으로 지금 부채가 늘어났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 그 연체율 자체는요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정성이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물리적으로도 저는 재정의 건정성이 확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LTV를 거의 뭐 90%, 그 다음에 뭐 100%, 뭐 이제 중국이나 홍콩은 조금 번외의 얘기지만요. 일본도 90에서 100%, 스위스도 90% 이렇게 그냥 LTV를 되게 높게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지금 일단은 40% 기본적으로 투기과열 지역인 40%고 조정 대상 지역 50%죠. 그리고 9억이 넘어가면은 9억 이상에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20%밖에 대출이 안 되고 그리고 15억 이상이 대출은 아예 되지가 않아요. 우선은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매력까지 상실하게 대출에 대한 부분을 더 옥죄이고 금리를 올린다? 지금 올린 게 우리나라가 너무 선제적으로 했어요. 그 말은 사실은 경제에 대한 어떤 관점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관점으로 더 크게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더 나쁘게 얘기를 하면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누르려는 거래를 눌러야지 가격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 양상으로 했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